네, 국민 주식 고충 처리반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고민부터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시원하게 날려버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1타 강사 우리 박용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9월 1일이에요. 힘겨웠던 8월. 네. 8월 하면 뭐가 좀 기억에 나시는지 궁금합니다. 8월 어떠셨어요, 시장? 저도 힘들었어요, 8월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힘들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한 1년 정도를 네네.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여름부터 해서 올해 8월장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래요?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웃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9월 이제 시작된 9월 또 9월은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1년 전 9월은 끔찍했거든요. 잭슨홀 기억하세요? 미팅에 네, 기억납니다. 그날 그때 너무 끔찍했던 네. 9월이었는데 올 9월은 과연 어떨지 박윤희 대표와 국거초를 통해서 매 시간 시청자 여러분께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주간 우리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온도계를 또 체크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하면요. 네. 시작은 비슷했는데 끝은 그나마 좀 지난주보다는 좀 힘을 내주는 한 주가 네.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온도계는 또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우리 화면 보면서 자료를 좀 네.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항상 중요하죠. 자, 한 주간 월요일 대비 오늘 금요일 날 5원이 내렸거든요. 5.25원. 중간에 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5.25원 내려갔다는 거는 열이 좀 내려갔죠. 열이 네. 좀 식었으니까 좀 시장이 좀 괜찮았나 봤더니 코스피도 1.77% 올랐고요. 2,600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2,563으로 끝났고요. 네, 네. 8월장 말합니다. 919.74로 끝난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900을 돌파하면서 그래요. 또 2.26%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 더 아주 좋은 거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제 지난 시간에 4.3 정도였는데 그렇죠. 지금 4.09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열이 좀 내려간 시장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 정점 찍고 이제 하락한다 얘기 네. 나오면서 반도체가 그동안에 어려웠었는데 반도체 이제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또 우리 오늘 여러분들 삼성전자 보셨습니까? 네. 뭐 이 정도면 삼성전자가 상한가 정도 간 정도이거든요. 네, 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일정으로는 G20가 있는데 G20에 불참하는 시진핑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인도를 회피하는 전략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각국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중국의 넥스트 다음 주자로 이제 인도 모시기가 지금 한참 지금 진행 그렇죠. 중이라고 네. 해요.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인도에 올해만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인도하고 안보 같은 것들도 굉장히 결속을 할 거고 또 경제 부분에서 특히 이제 공급망 이슈 있죠. 그래요. 공급망 이슈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제는 인도와 협약을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옐런 재무장관도 이제 G20에 참석을 하면서 인도와 양자 관계를 중요시하겠다 이렇게 돈독해야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9월장은요 항상 우리 좀 9.11 이런 좀 큰 테러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항상 9월장은 이상하게 평균적으로 이상하게 어려웠던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날 오늘은 나쁘진 않았는데 네. 다소 우리 투자자님들의 마음속에는 9월은 별론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이렇게 미리 먹고 시작하면 차라리 좀 얻어맞거나 만약에 조금 변동성 나와도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출발을 해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눈여겨보는 거는 중국의 자리를 인도로 대체하고 있는 분위기가 네, 하나씩 네. 좀 보이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한 주의 평가였습니다. 네. 자, 오늘의 국고처 이제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참여 방법부터 빠르게 만나보고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세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배워가는 국고처, 한 주간 어떤 특징주들이 주목받았는지 공시로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4위인 LNF가 지난 28일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요. 이미 지난달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발표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시 발표 당일인 28일에만 8% 올랐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공개된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내년 4월 5일까지 AI 반도체에 탑재되는 HBM 필수 공정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금액인 416억 원은 한미반도체 작년 매출액의 약 13%에 해당되고 창사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한미반도체 HBM 제조용 장비 매출이 2024년에는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계약이 HBM 성장의 청신호로 평가됩니다. 네, 이렇게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특징주들 공시 내용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국고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76-0119번, 문자 상담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박윤진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경제TV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주식 1타 강사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처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마무리 매주 금요일 밤 9시 박윤진 파트너와 국고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시장의 주요 이슈를 2, 3주 앞을 내다보는 선행학습 시간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9월이 시작됐으니까 네. 이 선행학습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만나볼까요? 2주차부터 한번. 네. 화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네.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일정이 상당히 빠듯해요. 내용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도 제가 좀 말을 좀 빠르게 할 테니까 잘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주차 먼저 선행학습이요. 문체부에서 관광 로드쇼 개최를 하는데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겨냥해서 9월 13일에서 17일까지 하니까 이거 네. 뭐 아주 대여를 낚을 수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그냥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섹터는 당연히 항공, 레저,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피부, 미용기기, 중국 사람도 다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H2 미트 개최가 있는데 이거 항상 수소 관련해 갖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런 어떤 컨퍼런스입니다. 근데 네, 이 네. 컨퍼런스 매년 열리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수소 전 세계에서 가장 좀 잘한다는 나라 회사가 있다면 현대차죠. 현대차 그룹, 현대, 롯데, 뭐 LS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다음에 킨텍스에서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전이 있다고 해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첨가제 모두 다 망라하는 어떤 그런 컨퍼런스가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전반 뭐 관련해서 같이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네.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 반도체 sek터가 막 올라가면서 좀 약간 그래, 좀 소강 주춤하고 상태예요.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네. 우리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국제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가 있는데요. 어. 역시 뭐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너무 핫하죠 지금. 요거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이쪽 산업 섹터 아주 지금 핫하게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2주차잖아요. 네. 지금 2주차 학습인데 이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어느 보시나요? 정도 당연히 되어 있죠. 네. 그래요? 자, LNF 아까 우리 캐스터님 네. 발표하셨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 제공시가 있죠. 이미 관련 제공시 했고 이것이 이제 상장하기로 된 거니까 뭐 최대 LNF를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공감 일정으로는 다뤘던 그렇죠. 내용이에요. ARM 나스닥 상장 공모 청약이 있는데 최대 주주는 소프트뱅크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전 지분 투자 최대 관심이다. 그래서 가온칩스, 네. 플랫칩스, 넥스칩이 맞아요.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는데요. 이 관련주들이 사실은 꼭 ARM 아니더라도 지금 굉장히 뭐 삼성전자하고도 같이 묶이면서 좋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또 여전히 이거 볼만한 어떤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NK맥스 중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 공시가 제공시가 있는데 요즘에 제약바이오도 요즘은 좋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조금 이제 뭔가 바뀌려나 보다. 기조적으로 2차 전지가 너무 강했는데 2차 전지가 조금 쉬어가면 거기에 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거기 대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뭐 바이오 섹터라든지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 반도체 안에서도 소재, 부품 좀 관련해서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여러분도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오위즈, 피해거지 글로벌 정식 출시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3주 차로 넘어갑니다. 네네, 동아 피노키오의 3주입니다. 성인 취약 액션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네오위즈 및 게임즈 전반에 좀 모멘텀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게임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이게 좀 기대감이 있을까요? 그게 이거 원래 8월 여름에 되기로 했는데 이게 많이 미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 자기 스케줄부터 좀 삐걱거렸던 것 같아서 좀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 호주에서 전동차 대거 수주 제공실한다 그랬는데 이거 예전에 몇 개월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때 이미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게 바로 또 뒤로 미뤄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만약에 롯데임에서 확실하게 이걸 수주했다 그러면 모멘텀이 올 텐데 그게 철도주 전반에서 같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금양이요. 8천억 통큰 투자. 기장이라는 곳에 2차 전지 생산기지 건립 관련 제공시가 있는데 금양이 이거 진짜 이 금양이라는 회사에 비해서 사이즈가 상당히 큰 투자거든요. 그렇죠. 이 투자가 진짜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금양이 상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2차 전지 섹터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잘 되면 일이 매끄럽게 된다면 2차 전지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력도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3주차잖아요. 3주차요. 이게 반영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기대감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올라왔죠. 그래서 아직 이게 결론을 놔두고 약간 지금 주춤하는 상태 그래요?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이폰 15 프로 발표 있죠. 베젤이 더 아주 얇게 지금 나와 있고 모서리가 둥근 새 디자인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얘기했죠. 충전 케이블이요. USB-C 타입으로 C 타입. 변경된다. 이거 지금 아주 획기적이죠. 갤럭시에도 포함되는 그래서 뭐 이 관련주로 해서는 뭐 LG노텍, LG가들 있고 더구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또 인터플렉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 시큐리티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코엑스에서 열리고요. 보안주 전반에서 이제 뭐 이렇게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데 보안주에서는 원래 안랩이 1등이죠. 네. 안랩이나 뭐 가비아라든지 이스소프트, 코닉 오토메이션 요 정도 회사를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주차 계속 얘기해드리고요. 이거 지금 중요하죠. 두산 로보틱스, 공모처 다들 여기에 지금 이제 IPO 대여가 되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ARM이 굉장히 큰 대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이 로보틱스가 큰 대여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올 초에 로봇 관련주들이 좀 뜨거웠었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4분기가 돼서 로봇이 좀 다시 올라올 것 같다라는 좀 근데 한동안 쉬었어요. 네, 진짜. 너무 쉬었으니까. 너무 쉬어서 지금. 근데 지금 너무 핫하죠 또 그렇죠. 로봇이.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공모 청약과 함께 다시 한번 로봇 섹터가 우리 불을 뿜어낼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네. 국내 이제 협동 로봇 전문 업체 보면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함께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일정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 9월 달에요. 공모 청약 진짜 많아요. 방금 두산 로보틱스도 있었지만 신성 ST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최대 주주가 신성 델타테크인데 배터리 부품 전문 업체죠. 신성 ST가 또 들어오고요. SLS 바이오라는 또 바이오 제약 바이오 회사인데요. 신약 개발 및 의약품 품질 검사 업체라고 합니다. 이 회사도 공모 청약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IMT라는 회사 또 들어와요. 근데 IMT라는 회사는 반도체용 건식 세정 기술 선도 업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IMT가 또 들어오면서 소재, 부품, 장비단 이런 종목들 또 한번 같이 모멘텀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해서 이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어떤 내용이 아닐까 생각 들고요. 밀리의 서재 들어보셨습니까? 네. 밀리의 서재도 밀리의 공모 서재. 청약이 있는데 KT그룹의 계열의 전자책 플랫폼 업체라고 해요. 밀리의 서재 많이 저도 들어봤는데 최대 주주는 지니뮤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을지 저도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일정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 3주 선행학습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 또 중요한 공감 일정을 만나봐야겠죠. 오늘 공감 일정을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선행학습 좀 스피드하게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의 공감 일정 어떤 쪽을 좀 주목해 주셨을까요? 이거 안 다루면 이거 되게 서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로봇입니다. 로봇. 네. 그래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공감 일정 한번 화면 볼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기훈 앵커가 그랬죠. 네. 올 초에 아주 핫했다고. 음. 왜 핫했습니까? 로봇 테마가. 연초에 화두 그냥 로봇인데 이재용 신사업 속도, 뭐 삼성전자 로봇 기업에 590억 투자 어디였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죠. 그래서 진짜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 초에 갑자기 급등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이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는 챗 GPT가 열풍이 난 거거든요. 로봇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올 초에 이렇게 핫했던 로봇이 그동안에 한 초반에만 강했고 굉장히 오랜 기간을 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로봇이 열풍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국가별 산업용 로봇 밀도를 보면 근로자 1만 명당 대한민국은 1,000대래요. 1만 명당 1,000대의 로봇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일 꼴찌가 이제 이 몇 개 나라 중에서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274만 명당 4만 명당 지금 274대예요. 그러니까 근로자 1만 명당 274대.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다른 나라보다 로봇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나라죠. 역시 IT 강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봇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개발하고 함께 가야 되고 인류의 어떤 그런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이라고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그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 반도체를 로봇이 만든다? 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공정에 투입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완전히 상한가를 가는 이런 상황이 났거든요. 삼성이 쏘아올린 로봇 연말까지 주도주다. 뭐 이렇게 대서특필이 될 만큼 로봇이 지금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줬는데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공정에 투입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로봇을 봐야 될 정도로 됐는가라고 보면 여기에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좀 눈에 해드리자면 띄는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이 된다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그냥 우리 그동안에 일반 공장에서 사용하던 그냥 팔만 이용하는 이런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용된다는 거죠. 자, TSMC 여러분들 우리하고는요 아주 진짜 이 경쟁 구도를 있는 업체죠.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을 거대한 공장을 짓기로 이제 했었는데 이 공장이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요소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현지 노조가 지금 밥그릇 싸움하면서 뭔가 일이 좀 틀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TSMC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만에서 차라리 인력을 데리고 오겠다, 수급을 하겠다. 숙련공을 500명 데려온다고 하면서 비자를 요청했는데 미국 측에서 비자를 거부했어요. 저렇게 되면 미국 작전 실패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본토에 있는 인력에 기회를 주는 것이 맞잖아요. 노동시장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우리가 좀 삼성이나 인텔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온 겁니다. 삼성, 인텔과 달리 서구 진출 부담이 큰 TSMC예요. TSMC로서는 이렇게 해외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첫 부담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대만식의 규범 검증의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는 우리 이제 뭐 텍사스의 공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워낙에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TSMC랑 미국이 만약에 삐걱거린다 이러면 우리 진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만약에 TSMC를 기다리고 있었던데 누가 제일 그럼 괴로워할 거예요? 애플, 엔비디아, AMD는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빨리 로봇 공장을 개설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뺏어와야 되는. 앞으로는 여기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는 하겠다. 그래서 공장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산업용 로봇의 출발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여기 지금 두 분의 아저씨가 있죠. 이 할아버지 연구원 같은 이분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합쳐서 산업용 로봇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1961년입니다. 유니메이트사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었고 이분들이 뉴저지 GM,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예요. 자동차 회사잖아요. 공장에 최초로 로봇을 도입했어요. 근데 그 로봇은 핸들링, 그러니까 단순 이송 정도의 어떤 핸들링을 하는 뜨거운 어떤 이
뜨거운 물체를 이렇게 이동하는 이 정도의 핸들링 작업이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1961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점점점 발전을 해서 1972년쯤에는요, 이 방금 똑같은 그 유니메이트사 로봇이요, 핸들링, 아까 전에 단순 이동이라고 했죠.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툴링까지, 그러니까 용접이나 아주 세밀한 이런 세공, 뭐 모든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한 어떤 공정까지 확대가 되는 로봇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공장이 도입이 됐어요. 이게 이제 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80년대는 어떤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냐면 80년부터 90년까지 한 10년 동안은요, 진짜 IT 산업이 고도화가 발전됐거든요. 고도화로 인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전엔 자동차 산업에만 정말 그 대규모 공장에 인력이 필요한 곳에만 쓰였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이제 로봇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2000년 이후에는 단일 작업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공장 전체 아주 그냥 스마트 팩토리화로 전사적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용 로봇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로봇은 어떻게 보면은 공장에서 일하던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인력을 대체하는 로봇들이었어요. 산업용 로봇이 사실 지금도요, 전체 로봇 시장의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제 공장 밖으로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장 밖으로 벗어난 로봇들은요, 여러분들 어디 지금 많이 쓰였습니까? 일단 식당 서빙에서도 볼 수 있고요. 네, 과수원, 농가용 로봇을 과수원에도 쓰이고 농가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축산용에도 이제 로봇이 이렇게 쓰였고요. 그리고 군사용 로봇도 여러분들 쓰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진짜 공장을 벗어난 로봇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물류 시장에도 지금 뛰어들었는데요. 물류 로봇이 생겼는데, 자, 여기 물류 로봇이 그림이 두 개가 있죠. 그쪽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죠. 이 선을 따라 다니는 로봇이었죠. 그렇죠. 그게 바로 무인 운송 차량이라고 하는 AGV 형식이고요. 오른쪽은요, 선이 필요 없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가는 게 자율 이동 로봇. 이게 지금 물류 로봇의 두 가지 형태입니다. AVG하고 AMR 두 가지인데 지금 이 로봇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우리 기훈 앵커가 얘기했던 대로 협동 로봇. 협동 로봇 하면은요, 우리 인간하고 같이 일하는, 이제 인간의 작업 환경에 같이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일하는, 협동해서 일하는 로봇이에요. 이 로봇들의 특징은 무조건 팔이 있어야 돼요. 팔이 없으면 협동 로봇이 아니에요. 팔로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치킨 로봇 많이들 아시죠? 교촌치킨. 또 바리스타, 커피도 만들어주고요. 친절하게 또 피자도 만들어주는 이런 로봇들이 우리 시장에 많이, 이제 우리 세상에 많이 같이 함께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협동 로봇이 국내 시장 규모 전망을 좀 보자면 2023년에는요, 이게 지금 1억 4,700만 달러의 지금 이 규모인데요. 나중에 이게 지금 시장 규모가 굉장히 2027년 커져가지고 한 6, 7배 정도는 커질 수 있다고. 2027년이면 얼마 안 남은 얘기거든요. 불과 한 5년, 4년, 5년. 네. 이렇게 많이 커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잡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의 먹거리가 될 거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방향이 됩니다. 협동 로봇 또 세계 시장 규모도 지금 아까 우리나라 시장이었고요. 이렇게까지 커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협동 로봇도 우리가 한 축으로 투자해야 될 대상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협동 로봇을 또 빼고 아까 지금 그 전에는 물류 로봇, 협동 로봇도 이번에 서비스 로봇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까 기훈 앵커가 말씀해 주셨어요. 서비스 로봇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술하는, 병원에서 쓰이는 수술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서빙하는 이 로봇도 우리 많이 눈에 이제 보이죠. 그렇죠. 이 실생활이 진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키오스크. 이제 계산대에 우리가 계산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키오스크도 이것도 로봇의 그것도 로봇으로 평가를 하는군요. 근데 이 키오스크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격대가 이 기계 하나가 한 200만 원 이래요. 그러면은 한 달 월급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도입할 만한 거겠죠. 굉장히 로봇이 우리 생활에 많이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로봇을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가정에서 로봇 청소기 많이들 보셨죠? 로봇 청소기가 어느새 우리는 이제 너무 가깝게 밀착형 생활형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려 로봇 아십니까? 이 강아지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 반려 로봇도 아마 지금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으면 나중에는 향후에는 강아지들을 또 사람이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는 것처럼 반려동물들을 또 대체할 만한 어떤 반려 로봇들도 많이 세상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서비스 로봇까지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로봇의 구성 요소를 좀 일단 보겠습니다. 네. 로봇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어 장치, 센서 장치, 구동 장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진짜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어 장치라는 거는 두뇌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하는 거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어 장치는 센서 네. 장치는 5G, 그러니까 5 오감. 그러니까 오감이라는 게 뭡니까? 뭐 생각, 뭐 청각,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네. 여기 이런 오감의 형태를 다 느낄 수 있는 센서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죠. 오감 필요하고 액추에이터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구동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해서는 액추에이터인데 액추에이터는 진짜 그야말로 이제 액션을 취하는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컨트롤러라는 거는요.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안에 들어간 모션 제어기가 있고 서브 드라이브가 있고요. 센서는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아시죠. 바이오 뭐 진짜 모든 이 로봇의 음향 센서, 촉각 센서, 뭐 가속도 센서, 뭐 이미지 센서 보는 거, 뭐 시각, 청각, 뭐 후각 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센서가 다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날아다니는 것들에서는 또 군사용 로봇에는 라이더 센서 같은 것이 이제 많이 있고요. 자, 액추에이터 이 구동 장치에는요 모터하고 이제 감속기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3요소 중에서 제품 원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어떤 걸까? 이 세 개 중에서 센서나 제어나 구동에서 어떤 게 제일 높을 것 제일 같아요? 높은 거 그냥 막연하게 말씀드려보면 비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람 따지면 뇌가 가장 중요할 것도 같은데 또 여기서 또 로봇이기 때문에 네. 구동 장치. 구동 장치도 액추에이터가 가장 비싸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지난번에 앵커님 자동차 이 자율주행 또는 우리가 전기차에서는요 뭐가 제일 비싸죠? 그 부품 안에서 배터리가 제일 비싸요. 배터리 아니면 배터리가 엔진이겠죠. 차값에 배터리가 차값의 5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50% 정도가 아니라 구동부가요 원가의 70에서 80%. 그러니까 더 큰 거죠. 얘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동장치 다시 말하면 액추에이터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모터는 오른쪽에 이제 생김새가 여기 모터 나와 있죠. 제어로부터 명령을 따르는. 그러니까 아까 뇌에서부터 뇌에서 이제 지령을 하면은 그 떨어진 그 제어로부터 명령을 따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 서브 모터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요, 미쯔비시, 뭐 화나, 지멘스, 뭐 야스카와 전기 다 지금 느낌이 어때요? 일본 1세기죠. 그러네요. 일본이 여기서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이거 다 많이 수입해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자, 그다음에 구동 장치에서 아까 두 번째 또 중요한 거 감속기죠. 감속기 부분은 이제 감속기라는 거는 그래서 움직임의 속도를 말하는 거죠. 관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관절도 이런 이어지는 관절 부분이 무거운 관절이 있어요. 허리 같은 중추 역할 하는 데가 있고 네네. 좀 가벼운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 가벼운 관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절을 보면 가벼운 관절은 우리가 하모닉 감속기라고 그러고요. 또 RV 감속기는 굉장히 아주 묵직묵직한 이런 곳에 쓰이는 감속기가 바로 RV 감속기라고 하는데요. 자, 오른쪽에 또 보겠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로봇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자동화 공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감속기 수입 현황을 좀 보면 여기도 여러분들 일본이 74% 차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요. 또 어떻게 보면 일본 일대죠. 그러니까 구동장치는 거의 다 일본이네요. 로봇은 지금 이런 뭐 어떤 부품들이 장치 부품 뭐 장비 다 일본에서 많이 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갈 길이 바쁘다는 거.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먹거리는 어디다 그러면 국산화해야 되겠죠. 아까 네. 전에 그 일본 것들 파일을 빼서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로봇을 여러분들 좀 단계별로 나눠보면 자, 첫 번째, 아까 로봇의 여러 가지 서비스 로봇, 또 의료용 로봇, 또 군사 로봇, 뭐 농업에 쓰이는 로봇 여러분들에게 많이 물류 로봇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로봇들을 크게 분류하면은 로봇이 움직이는 로봇하고요,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 있죠. 일단 자율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자율성이라고 하는데 자율성이 없는 로봇은 요 세 가지 형태인 거예요. 자율성 없는 애들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협동 로봇도 가만히 서 있는 상태로 팔만 움직이는 거죠. 네. 이거를 이동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율성이 없는 로봇으로 우리가 분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러면 청소 로봇도 움직이고요. 그렇죠. 아까 전에 물류 로봇도 당연히 움직이고 또 서빙 로봇도 움직이죠. 이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높은 자율성을 가진 로봇하고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렇다면 이 로봇을 5단계로 나눴을 때, 자, 이렇게 왼쪽에 보면 이제 여기서 AI하고 접목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율성이 없는 이 로봇들은요, 당연히 AI 결정론적 알고리즘이 좀 없는 형태가 되겠죠. 네. 별로 이렇게 알고리즘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거죠. 앉아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반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자율성은 없지만 감지 및 응답하는 정도 이런 거에는 확률 알고리즘이 좀 도입이 되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요런 요 AI가 높은 AI가 여기서 도입이 되겠죠. 알고리즘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5단계까지 있는데 5단계 이상의 로봇이 되면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5단계 이상이 될까요? 지금 지금 제가 이렇게 갔다 왔죠. 왼쪽에 아톰이 있고요. 아톰은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네, 그리고 태권브이도 태권브이. 다, 그리고 오른쪽엔 트랜스포머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로봇들은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5단계 로봇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과 맞아요. 소통을 하고 인간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감정을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자, 얘는요. 1952년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로봇 태권브이는 1976년생이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저 얘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알면 좀 제가 이렇게 추정해서 갖고 왔더니 일단 400만 살 정도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냥 개봉 시기를 대봉식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보여주시고, 자, 여러분들 네. 우리 앵커님은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좋습니까? 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네. 로봇 태권브이지요. 태권브이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톰은 일본 만화였고요. 로봇 네. 태권브이는 한국, 트랜스포머 미국. 저는 약간 국뽕이 국가. 있는 스타일에서 그렇구나. 로봇 태권브이. 네.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릴 때 첫 그 아톰. 로봇의 기억은 아톰이었어요. 아톰 그렇죠. 아톰, 아롬이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 아톰이 굉장히 저는 기억이 남았고, 트랜스포머는 아직은 잘 와닿지 않는. 네. 이거는 좀 더 신세대들에게 또 적용이 되는. 근데 이런 가장 로봇인 것 로봇다운 같아요. 건 트랜스포머가 맞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만화고 영화로. 그리고 그 감정을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던 로봇이었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로봇 산업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스크린에서만 보던, 우리가 영상송에서만 보던 로봇이었는데 이제 로봇이 세상에 밖으로 나왔죠. 세계 톱3 로봇 전쟁, 뭐 당연히 LG전자와 그래요. 삼성과 또 현대차. 현대차는 진짜 뭐 아시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해가지고 한참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이 내용들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LG는 LG대로 뭐 가전에서도 이렇게 선보이고 있고, 삼성도 가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서비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삼성이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 나온 거잖아요. 네.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현대 같은 경우는 원래 로봇은 자동차, 아까 전에 60년대 보셨죠?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이걸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근데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두산, 한화, HD, 현대도 조전장을 내미는 어떤 이 로봇 시장이 된 거죠. 특히 이번에 한화그룹에서 차세대 협동 로봇을 다음 달에 출시한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도 동급 최고 성능이라고 하는데 거기 관련해서 근데 뉴로메카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뉴로메카도 급등했던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대기업에서는 로봇을 필수 요소로 생각하고 그러네요.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 또 테슬라 이거 안 볼 수 없죠. 테슬라도 뛰어들 수 그렇죠. 않겠습니까?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삼성이 얘기하기 전에 누가 먼저 이것을 내놨냐면 테슬라에서 테슬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옵티머스래요. 네. 약간 그 아까 그 프라임 트랜스포머 네, 느낌 나지 네. 않습니까? 역시 미국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와 옵티머스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국내 로봇 상장사 밸류체인이 진짜 중요하게 됐다 그랬죠. 완성 로봇 제조하는 회사들, 여러분들 이제 눈에 띄는 회사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러네요. 서비스용 로봇이 있고 협동, 산업용 로봇이 있죠. 회사들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아까 제가 국산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지금 너무 일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산화하는 회사들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세요. 감속기, 모터분, 또 제어기 이 회사들이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될 투자 할 회사들이라고 좀 보시고, 뉴로메카 로봇 이게 로보티즈 굉장히 앞으로도 여러분들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엄청 중요하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되시면은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캡처를 하시고 그럼요. 네, TV로 보신 분은 좀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공감 일정은 이 로봇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공감 일정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재밌습니다. 로봇 이야기가 네. 사실은 아까 만화가 무슨 50년도, 70년도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꿈의 이야기고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게 정말 현실로 다가왔던 맞습니다. 공감 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2, 3주를 내다보는 시장의 주요 이슈와 시장의 핵심 포인트 공감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국고초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76-0119번, 문자 상담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박윤진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은 지금 바로 한국경제TV로 입장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 아쉬우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바로 2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박쌤의 종목 상담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마무리 매주 금요일 밤 9시 박윤진 대표와 국거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박쌤의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로봇 이야기 했잖아요. 네. 로봇과 가장 비슷한 도형이 전 네모더라고요. 얼굴. 아, 네. 네, 네모부터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아, 전화 연결이네요. 네. 자, 지금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87,000원에 40%요. 87,000원에 비중 40%. 이거 언제쯤 매매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87,000원. 한 2, 3년 넘게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오래되신 것 같아서 제가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으나 그게 양에 차지진 않으신 거죠, 지금? 네. 자, 저희가 어떤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될란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될란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매수하셨던 가격 이상 오시면 매도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럼 박윤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뭔가 좋은 소식이 들릴 듯 한데 또 이렇게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은 또 하지 않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 보유하신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미 뭐 좋은 얘기가 나왔죠. 3사 합병되면은 또 그와 동시에 서정진 회장님이 복귀하는 이 소식이 들리면서 굉장히 뭔가 경영이 강화될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좀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잘 갔으면 하는 게 우리 투자자님들이 진짜 많이 들고 계세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제가 이야기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아주 강성주주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리기도 참 이 까다로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표적으로 이제 당연히 이게 코스닥 시장이 있었는데 이제 3사 합병되면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는 지금 그 공시가 시장에서 굉장히 미온적이었던 게 좀 그렇죠. 안타까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우리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올해 2분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고 해요. 원래 괜찮은 회사거든요, 실적이. 근데 특히 이번 2분기가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신약과 원래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이 제품들에 대한 꾸준한 실적은 원래 있는 회사니까 업력은 있고 펀더멘탈은 되는 회사라는 생각은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이게 너무 오랫동안 87,000원대 이거를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저도 이게 참 오랫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방황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지금 64,000원대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게 항상 월봉을 제가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죠.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했죠. 월봉이 방향이 이렇게 상승 방향이어야 되고 캔들이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월봉이 상승 방향을 하다가 살짝 고개를 좀 그러네요. 내려가고 있고요. 캔들 자체도 지금 내려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한동안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막 가기보다는요. 조금 좀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형태에서 갇혀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박스권 형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의 매수가와 상당히 아직도 멀은 상태에서 그러네요. 오랜 시간 장기간 행보할 수 있거든요. 상단이 7만 원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7만 원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또 40% 비중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7만 원대 왔을 때 우리 국고초에 다시 한번 문을 좀 두드려주시면 어떨까? 그때 봐서 우리 시청자님의 좀 어떻게 매도를 할지 좀 일부라도 비중을 축소할지 아니면 끌고 가실지 그때 좀 결정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궁금증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의 확신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비중이 너무 높으시죠? 너무 높아서 저는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추가 매수보다는 좀 기다리시다가 7만 원대 오셨을 때 네.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상담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자, 이번에 어떤 거 볼까요? 이번에는 모양으로 한번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모했으니까 이번에 별 모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네요. 자, 문자 보여주시죠. 자, 문자 에코프로 BM입니다. 매수가는 33만 4,900원, 비중은 55. 비중이 다 높으시네요. 예전에 셀트리온 강성주주라고 하시잖아요. 네. 이 에코프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 또한 예전에 셀트리온보다 더 셌으면 셌지 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수가가 33만 4천 원입니다. 어떻게 보고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에코프로? 올해 2023년에 최대 또 화두가 된 것은 바로 2차 전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 관련주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들이 좀 쉬어가도 괜찮은데 자 지금 9월 됐죠. 네. 9월 되면은 저도 마음이 좀 한켠 불편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하면 12월은 항상 죽었다. K증시는 12월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아십니까? 대주주 양도세 그렇죠. 회피 물량인데 양도세 그렇죠. 대주주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게 아마 에코프로 그룹주도 포스코 그룹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워낙에 자금 크신 분들이 들어가서 이 자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회피성 물량들이 꽤 있는 것이 하반기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종목도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에코프로 BM도 코스닥 1위 종목이긴 하지만 대주주 회피성 물량들이 오히려 매도를 나오면 나왔지 막 새로 추가로 매입하려는 물량보다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일단 에코프로 BM 여러분들 어떤 회사인지는 다시 아시는 거죠. 양극재 최고 회사이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올해도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네. 자, 아까 전에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여드렸지만 월봉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에 올해 2023년에 이 월봉의 5개월 이동평균선 보세요. 상승이 굉장히 나왔죠.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나왔고 캔들이 위에 있으니까 너무 잘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도 에코프로 BM은 월봉에서 5개월 이동평균선 이렇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 기울기 각도가 서서히 이렇게 상승세를 하던 기울기가 좀 이렇게 옆으로 좀 눕는 게 좀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캔들이 아직 다행히 내려오진 않았어요. 캔들이 이렇게 내려왔다면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직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1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9월 1일인데 9월 30일에는요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당분간 힘들겠죠. 그렇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9월 달에 이 종목이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 9월 30일까지 해서 올라가지 못하면 사실은 그 뒤로는 더 불리한 게 양도세 물량 회피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기로점이 있는 게 저도 우리 시청자님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33만 4천 원 정도의 매수가 좀 되어 있는데 다행히 매수가가 높지가 않으세요. 우리 시청자님이.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도 50%또 비중을 또 들고 계십니까? 이거는 상당히 너무 많은 비중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중이 많으셔서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제 시작될 거 아닙니까? 시작됐을 때 비중을 조금 낮춰주시면 그러면 약간 일부 손절이거든요. 저는 50% 비중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그럼 많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가 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25% 절반은 비중을 좀 반은? 축소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좀 많이 아쉽고 힘드시더라도 왜 비중을 축소하냐면 지금 만약에 비중을 축소해 놓잖아요. 50% 매도하죠. 그럼 이걸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에코프로 BM의 저점이
잡았을 때 그때 그 추가 매수하면 단가가 예쁘게 조절되죠.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더 빠져나오고 더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조심스럽게 한번 제가 진단을 해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BM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함께 해주셨고요. 자, 한 주의 시작과 끝 국고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우리 박윤진 대표의 지난 시간부터 시작된 센 주식 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난 시간에 집중해 주셨는데요. 투자의 찐 강자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코스 센 주식 이야기 지금부터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짧게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는요, 이분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K증시 투자 비법은, 해법은 정말 이 윌리엄 오닐 선생에서 우리는 비롯된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 현존하는 아직 트레이더고 전설적인 월가의 투자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캔슬림 전략, 뭐 CANSLIM인데 하나씩 보시면 전년비 분기 매출 영업이익 성장률 또 전년비 연간 매출 영업이익 성장률이거든요. 이것을 전년비만 보지 마시고 3년치 이렇게 포캐스트 보시면 보통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컨센서스 추정치가. 그러면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요, 신고가 가는 종목 진짜 좋아했어요.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인데 세상을 바꾸는 뉴 패러다임 시프트가 만약에 신고가 간다. 이거는요,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고 굉장히 투자하는데 아끼지 않았고요. 수요와 공급은 S인데 이거는 그냥 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왕이면 리더, L이죠. 소외주보다는 당연히 주도주를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주도주를 공략하다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력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인스티튜셔널이고요. 마켓, 시황이 항상 종목의 시작이라고 보면 시황에서부터 모든 종목이 시작된다고 보고 여기 이 캔슬림 전략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 계속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는 우리 시장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지 보겠습니다. 센 주식, 제가 기본 공식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주식은 크게 매집 단계가 있고요. 매집을 해서 어떤 종목이나 회사가 되게 대단한 좋은 호재성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막 시장에서 매집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텐베거라고 일명 말하는 종목들은요, 매집이 안 되고서는 텐베거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공시가 있고 좋은 내용이 있어도 매집이 선행이 되어야지 텐베거 종목이 나오거든요. 매집이 되는 구간이 있고요. 이 매집된 구간을요, 이제 나중에 본격적인 시세가 막 상승해서 롤링이 나오는 이 본상승 구간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기훈 MC한테 물어봤더니 기훈 MC는요 본상승보다는 매집 구간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매집보다요 바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이 매집 구간보다 이 변상승에서 매매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두렵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나는 매집도 너무 오랫동안 징글징글하다. 이게 앉아 있는 것도 너무 징글징글하고 기다리기 힘들다. 네, 본상승도 너무 왠지 무섭다, 떨린다 이런 분들은요 맞아요. 중간 단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매집 단계에서는 왜 제가 꺼리냐면 이 추세가 아직 없는 단계예요.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추세 구간이 매집 단계고요. 본상승은요 왜 제가 좋아하냐면 상승 추세. 아까 5개월 이동평균선 보셨죠? 5개월 이동평균선. 질문이 있어요. 네. 이 본상승의 상승 추세는 너무 많이 올라와져 있는 상태는 아닌 건가요? 아까 5개월 이동평균선 보셨죠? 네, 근데 네. 이렇게 해서 5개월 이동평균선 이제 더 가잖아요. 캔들이 위에서 쭉쭉쭉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상승에서 매매해도 10배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올 초에 에코프로를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자리가 에코프로 소개한 자리가 이미 10배 올라온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10배가 더 간 거예요. 그래요. 거기가 바로 본상승인 거예요. 자, 상승 추세라는 거. 자, 그리고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은요. 본상승 초입이라고 그러고요. 본상승 초입이 본상승으로 갈 때 좀 빨리 이렇게 가는 단계가 좀 천천히 가는 본상승으로 가는 이 초입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급과 지표가 좀 보강이 되면은 본상승으로 올라갈 텐데 좀 천천히 가는 경우가 있고요. 좀 스피디하게 본상승 초입에서 본상승으로 그냥 바로 직행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도 원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돌파 매매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본상승 초입에서 건드리셔도 되는데 매매하셔도 되는데 본상승 초입에서도 사실 시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체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매집보다는 낫네요. 매집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본상승 초입을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네. 본상승 초입에서 진짜 난 성질이 급해. 나는 좀 바로 그냥 돌파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돌파 매매, 바로 본상승으로 직행하는 이 매매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본상승에서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랑 기간 조정 받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그게 낙폭과대로 낙폭과대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급하고 지표가 조금 훼손된 자리예요. 조금 좀 망가졌죠. 모양이 망가지고 수급이 좀 깨진 이런 상태가 낙폭과대인데 여기서 건드리셔도 되겠죠. 우리 기훈 앵커님은 딱 이 자리가 맞아요. 아까 그래요? 본상승 초입과 낙폭과대가 딱 맞는 분이세요. 자, 맞아요. 그러면 낙폭과대에서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자리를 또 수급과 지표가 다시 한번 보강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상승 다시 또 다시 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죠. 네. 에코프로가 10배 간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거기서 또 다시 10배가 간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낙폭과대도 빨리 간다. 스피디하게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돌파 매매가 또 나오는 거죠. 두 번의 돌파 매매가 나왔죠. 자, 그런데 낙폭과대에서요. 공교롭게도 속상하게도 본상승으로 못 가고 낙폭과대에서 지표하고 수급이 훼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추세 다시 매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아시겠죠? 아, 검색기를 저는 만들어서 이렇게 이 매매를 하는데요. 본상승 검색기가 있고요. 저한테 찐돌파, 돌파 검색기가 있고요. 낙폭과대 검색기가 있어요. 이거는 찐 반등 검색기라고 하는데 세 가지 검색기를 이용해서 저는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소개를 해서 오늘이요. 진짜 오늘 너무 찐돌파 종목이 많이 나와요. 오늘 뭐가 나왔냐면 하나 마이크론이 일단 찐돌파에 나와서 상한가를 그냥 바로 직행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두산 테스나 이 종목도 지금 계속 나왔고 또 넥스트 칩이 또 찐돌파에 나와가지고 오늘 너무 투자자님들한테 소개하느라고 바빴거든요. 그리고 또 텔레칩스도 또 찐돌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종목 이런 검색기와 이런 제가 매매의 어떤 이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종목이 메커스 낙폭과대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소개해드렸는데 그냥 60%가 바로 갔고요. 한미반도체 지금도 가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지금 본상승 이게 본상승 초입도 아니었어요. 네. 본상승에서 소개했는데 지금까지 뭐 133% 이렇게 지금 간 거거든요. 보로노이도요. 저거 낙폭과대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뭐 86%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갑니다. 저 옆에 써 있네요. 6월 23일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소개를 네.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이게 낙폭과대에서 소개했는데 아까 돌파가 나온 자리 있죠. 여긴 또 돌파예요. 이 자리. 그러니까 돌파가 좀 높죠. 낙폭과대보다 그러네요. 돌파가 높고 돌파보다 높은 게 바로 본상승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ISC도 지금 이게 찐돌파 자리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래요. 이렇게 올라왔고요. 에코프로 뭐 엄청나죠. 본상승이었죠. 또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167% 포스코 DX도 167% 본상승이에요. 찐돌파에서 소개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167%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또 본상승에서 소개했고 찐돌파인데요. 이게 지금 최고 수익률도 이렇게 나오고 금방 금세 100%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TCC 스틸도 제가 돌파 자리에서 드렸는데 81% 나왔고요. 그렇다면 솔트룩스도 그렇고 최근에 나왔던 종목들 인상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금세 뭐 78% 이렇게 수익이 났거든요. 자, 그럼 이번 주 센 주식은요. 그래요. 기대됩니다. 네, AD 테크놀로지거든요. 제가 오늘 너무 종목이 많이 나와서 되게 고민했는데 AD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왔고요. 반도체 회사라는 거 알겠죠? 본상승 초입과 본상승 돌파 매매 세 가지 중에 어떤 낙폭과대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퀴즈입니다, 이거. 네, 이 퀴즈요. AD 테크놀로지는 본상승일까요? 돌파 매매일까요? 본상 초입일까요? 낙폭과대일까요? 여러분들 이 퀴즈니까 저를 어디서 만나냐? 이제 조만간 있을 공개 방송 특강에서 한번 적어 와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답을 나왔는지 제가 그래요. 보고 답을 채점을 해드릴게요. 그래요. 잠시 후입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네. 온라인 무료 특강을 통해서 정답도 맞춰보시고 네. 이 매매 돌파 어딘지도 또 한번. 네 종목을 또 소개하거든요. 그래요? 또 네. 종목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정보들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9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진 시청자 여러분, 저희 국고차와 함께 하시면 다음 주도 행복한 소식이 이어집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9시 뵙죠. 감사합니다.